어머니, 어머니, 불효자 막동이가 왔습니다. 1년을 걸어 찾아온 아들, 왜 여기에 갯벌에서 있어? 바지락을 캐며 어머니. 연명하던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그를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식은 보리밥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버림받았을 때 천리길을 걸어온 것은 오직 그 아들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병든 소 한 마리에서 시작된 어머니, 눈물의 효자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경상도 깊은 산자락, 맑은 계곡물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곳에 버든의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진 이가 바로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 아들이 둘 있었는데 골치 덩어리인 아들 하나가 막둥이였습니다. 막둥이가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아이고, 이 아이는 울음소리가 황소 같구먼. 팔다리는 또 얼마나 굵은지. 막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덩치가 컸습니다. 돌도 되기 전에 기어다니며 방 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고 3살 때는 마당에 장독대를 밀어 깨뜨려온 집안을 된장 범벅으로 만들었습니다. 5살에 금동이는 책을 읽었지만 막동이는 뒷산을 뛰어다니며 새둥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7살에 금동이는 훈장님께 칭찬을 들었지만 막동이는 서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훈장님이 최진사를 찾아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사어른 둘째 도령은 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에 붓을 대면 먹물이 튀고 천자문 한 구절을 10번을 가르쳐도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오늘은 서당 안에 참새가 들어왔다고 쫓아다니다가 벼루를 깨고 친구의 머리를 문풍지에 박아 넣었습니다. 최진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이 또. 그날 밤 최진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놈, 내 이놈아. 찰싹. 회초리가 막동이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것이냐? 찰싹, 찰싹. 내 형은 서당에서 신동 소리를 듣는데 너는 왜 집안 망신만 시키고 다니느냐? 10살 막동이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종아리에서 피가 배어나올 때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금동이가 태연하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막동이가 매 맞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금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글을 읽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소리가 자신의 빛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어머니 윤 씨는 막동이의 비명 섞인 신음이 들려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저놈은 팔자에 맞을 팔자야. 왜 태어나서 저 모양인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자식을 낳았는고. 막동이가 12살 되던 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가 열흘 넘게 계속되자 마을 곳곳에 담벼락이 무너지고 지붕이 새는 집이 속출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가장 외진 곳에 사는 박씨 과부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씨 과부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6살 된 어린 딸 연실이와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에 담벼락이 위태롭게 기울었습니다. 어머니, 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알아. 하지만 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구나. 비가 그치면 내가 손수 흙이라도 발라야지. 박씨 과부는 밤마다 무너질까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낮 막동이는 산에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과부댁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연히 어린 소녀가 담벼락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는 것을 보았지요.
저기, 뭘 보는 거야? 담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밤마다 울어요. 막동이는 담벼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금이 쩍쩍 가 있었고 비가 더 오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내가 고쳐줘야겠다. 막동이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고치면 사람들이 뭐라 할지 몰랐습니다. 밤에 몰래 해야겠다. 그날 밤 막동이는 집안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개울가에서 크고 작은 돌을 골라 담았습니다. 막동이의 힘은 장사였기에 다 자란 어른도 들기 버거운 돌을 가뿐히 들어 올렸습니다. 담을 보강하려면 기울어진 부분에 돌을 괴어야 했습니다. 막동이는 조심조심 담벼락 밑에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동이가 가져온 돌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게다가 비에 젖은 땅이 미끄러웠지요. 막동이가 커다란 바위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지직, 와르르. 막동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위가 담벼락을 들이받았고 간신히 버티고 있던 담벼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으로 옆에 있던 멀쩡한 담벼락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쾅, 쿵, 우르르. 정적을 깨는 굉음에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박씨 과부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담벼락 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막동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최진사 댁 둘째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횃불을 들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최진사 댁 막동이가 과부댁 담벼락을 무너뜨렸다. 아니, 밤중에 과부댁에서 뭘 한 거야? 흙투성이가 된 막동이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담을 고쳐주려 했다고 말해봤자 누가 믿겠습니까? 막동이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날 새벽 최진사는 마을 이장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진사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전날 밤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을 모두 무너뜨렸다고? 예. 과부댁 담벼락뿐 아니라 옆집 담벼락까지 같이 무너졌습니다. 수리비가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망할 놈이. 최진사는 당장 막동이를 끌어냈습니다. 이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막동이는 무릎을 꿇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과부댁에서 뭘 한 거야? 말해. 이놈이 벙어리가 됐나? 입을 열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최진사는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단 말인가? 좋아, 말 안 해도 좋다. 하지만 내 놈 때문에 최 씨 가문의 얼굴에 먹칠이 됐다는 건 알아라. 그날 막동이는 온종일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방에서 나온 금동이가 지나가다 막동이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막동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버지께서 진노하셔서 온종일 밥도 못 드셨다. 밤중에 과부댁은 왜 간 거야? 설마 그 집 딸내미가 예쁘다고 눈독이라도 들인 거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막동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금동이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내 말을 누가 믿겠어. 에휴, 형제라는 게 창피하다, 창피해. 금동이는 부채질을 하며 유유히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동이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뒤에야 최진사가 막동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는 내일부터 한 달간 밖에 나가지 마라.
집안에서 굳은 일만 하고 반성해라. 예, 아버지. 막동이가 물러나려는데 부엌에서 어머니 윤 씨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밥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막동이의 시선이 어머니가 들고 있는 밥그릇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계란 부침과 제육볶음이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가. 윤 씨가 막동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너는 오늘 가문에 망신을 시켰어. 밥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부엌에 식은 보리밥 있어. 그거 먹고 일찍 자. 윤 씨는 쌀밥을 금동이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막동이는 매일 새벽부터 물을 길어오고 땔감을 패고 마당을 쓸고 소 여물을 주는 등 집안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머슴도 따로 있었지만 아버지는 막동이에게 머슴 이상의 노동을 시켰습니다. 버릇을 고치려면 몸이 고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막동이가 보리밥을 다 먹고 바가지를 씻으려는데 금동이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 고기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금동이. 많이 먹어. 공부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막동이는 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형이 잘 먹으면 되지. 형은 공부해야 하니까. 막동이는 형을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똑똑히 글을 읽는 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나도. 가끔은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으면.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장날 막동이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좌판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동이는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고파. 어머니. 막동이가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허름한 좌판 뒤에 8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거지 차림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는데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쉿, 울지 마. 누가 들으면 쫓겨나. 하지만 너무 배고파. 막동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들 언제 밥을 먹었을까? 막동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심부름을 마치고 남은 동전은 고작 몇 푼뿐이었습니다. 떡 1개 사기에도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그때 막동이의 코에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근처 국밥집에서 풍겨오는 냄새였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뽀얀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고 솥 바닥에는 구수한 누룽지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저 누룽지만 있으면 저 아이들 허기를 채워줄 수 있을 텐데. 막동이는 국밥집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마침 화장실에 가셨는지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룽지는 어차피 버리는 거잖아. 잠깐만 긁어서 저 아이들 주면. 막동이는 재빨리 국밥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솥뚜껑을 열고 국자로 누룽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여기 와. 누룽지 줄게. 거지 아이들이 반색하며 달려왔습니다. 막동이는 서둘러 누룽지를 긁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빨리 먹어, 빨리.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국밥집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할머니 대신 잠시 자리를 봐주던 아들이 막동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도둑이다. 도둑놈이 내 가게에서 도둑질을 해. 막동이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그만 무거운 솥뚜껑을 놓쳐버렸습니다. 쾅! 솥뚜껑이 속 가장자리를 치면서 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미 오래 써서 금이 가 있던 솥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콸콸콸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사람을 향해 쏟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솥 안에 있던 국물과 건더기가 모조리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솥, 내 국물. 국밥집 주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놈이 내 솥을 박살냈어. 도둑질하다 걸리니까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야. 장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뭐야? 도둑놈이야? 저것 봐. 거지 애들이랑 한패네. 아이고, 최진사 댁 막동이잖아. 막동이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전 그냥 저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닥쳐. 도둑질하고 변명이야. 주인 아저씨가 막동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이놈. 어린 거지들 시켜서 도둑질할 궁리였지? 내 아버지한테 끌고 가서 값을 물어내겠다. 막동이는 주인에게 끌려갔습니다. 거지 아이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고 막동이는 홀로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사 댁 마당에는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벌어진 일이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고 국밥집 주인은 막동이를 끌고 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진사어른, 이놈이 제 가게 솥을 박살내고 국물을 다 엎었습니다. 솥값에 재료값까지 합치면 최소 3냥은 물어내셔야 합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막동아, 아버지, 저는. 입 닥쳐. 최진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또냐? 또야. 석 달 만에 또 사고를 쳤어. 최진사는 머슴들을 불렀습니다. 이놈을 멍석에 말하라. 막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멍석말이. 그것은 조선시대 가장 무거운 가정 내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어서 말아. 머슴들이 막동이를 멍석에 눕혔습니다. 막동이가 꼼짝 못하게 단단히 말아놓은 뒤 최진사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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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놈,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가문의 망신덩어리가 따로 없구나. 막동이는 멍석 안에서 온몸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등이 터지고 갈비뼈가 삐걱거렸지만 막동이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거지 아이들에게 해가 될지도 몰라. 막동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매를 견뎠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금동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쯧쯧, 저 녀석은 왜 저럴까? 형제라는 게 부끄럽다, 부끄러워. 어머니 윤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놈은 철이 들 날이 없어. 차라리 없는 자식인 셈 치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아무도 막동이의 사정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막동이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사고를 쳤구나. 또 망신을 시켰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헛간에서 혼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등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발라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웠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형처럼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으면, 아버지가 잘했다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하지만 막동이는 그 생각을 금세 털어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맨날 사고나 치고 공부도 못하고 집안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이니까. 막동이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래도 막동이의 가슴속에서 작은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담벼락을 무너뜨린 날도 솥을 깬 날도 막동이는
누군가를 도우려다 일이 꼬인 것이었습니다. 막동이가 고개를 들자 외양간에서 소 한 마리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늙고 야윈 누렁소였습니다. 누렁아. 막동이가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렁이는 막동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너도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내가 여물 가져올게. 막동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여물통을 가져왔습니다. 소에게 여물을 먹이면서 막동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누렁아, 너는 내 말을 들어주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줘도 너는 들어주네. 막동이는 낮에는 구박받으며 집안일을 했지만 밤에는 남몰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홀로 사는 김노인의 집에는 매일 밤 누군가 땔감을 쌓아두고 갔습니다. 김노인은 산신령님이 도와주신다며 감격했지만 사실은 막동이가 해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이 노파의 마당에는 밤마다 물동이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노파는 동네 누가 이런 덕을 베푸나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역시 막동이의 짓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그것이 막동이의 철학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막동이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최진사 부부의 눈에 막동이는 그저 전생의 업보, 사고뭉치, 가문의 망신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최진사 댁 마당 가장 구석, 낡은 외양간 안에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한때 이 집안의 1등 공신이었던 누렁소였습니다. 누렁이는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쟁기를 끌다가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고 여물을 먹어도 살이 붙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흰막이 끼기 시작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최진사는 젊고 힘센 소를 새로 사들였습니다. 털이 윤기나는 튼튼한 황소였습니다. 새 소가 들어오자 누렁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막동이를 제외하고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헛간에서 혼자 떨고 있을 때 막동이 옆에 누워 체온을 나눠준 것도 누렁이였습니다. 막동이에게 누렁이는 그저 집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누렁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매일 밤 외양간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는 물을 떠다 누렁이 입에 적셔주고 자신의 보리밥에서 조금씩 덜어 누렁이에게 먹였습니다. 누렁이의 몸을 쓸어주며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누렁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머슴 장쇠를 불렀습니다. 저놈 좀 봐라. 숨만 붙어 있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중으로 처리해라. 장터 백정에게 헐값에 넘기든지 그것도 안 되면 산 너머 구덩이에 버리고 오너라. 사료만 축내는 놈을 더 둘 수는 없다. 장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감.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최진사는 손을 털며 돌아섰습니다. 그 명령을 멀리서 들은 막동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렁이를 백정에게 넘긴다. 혹은 산에 버린다. 막동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막동이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쫓아갔습니다. 아버지. 최진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막동이가 달려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 저 소를 제게 주십시오. 최진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라고? 누렁이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최진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막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련한 놈. 저놈은 내일 모레면 숨이 끊어질 것이다. 고깃덩이를 붙들고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내가 어쩌겠다는 거냐? 내 밥그릇에서 덜어 그놈을 먹이겠다는 거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동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최진사는 잠시 막동이를 내려다보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좋다. 내 마음대로 해라. 대신 그놈 때문에 집안 여물이나 사료 한 톨이라도 축내면 그때는 너도 각오해라. 최진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막동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다. 누렁아, 이제 내가 살려줄게. 그날부터 막동이의 눈물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동이는 자신의 잠자리인 헛간에서 나와 외양간으로 옮겼습니다. 누렁이 바로 옆에 집더미를 깔고 누웠습니다. 외양간은 춥고 습했습니다. 틈새로 칼바람이 들이쳤고 지붕에서는 물이 새어 떨어졌습니다. 막동이는 자신의 혼이불을 누렁이의 등에 덮어주었습니다. 이불 없이 자면 이가 달달 떨렸지만 막동이는 누렁이의 배에 머리를 기대고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누렁이가 조금씩 죽을 삼키기 시작했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눈에 낀 흰막은 그대로였고 기침을 하며 피가 섞인 침을 흘렸습니다. 보통 방법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막동이도 알았습니다. 막동이는 마을 약초꾼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동이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증상이라면 독활과 환기 그리고 당기가 필요하겠구나. 기력을 보강하고 염증을 다스리는 약초들이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약초들은 깊은 산 정상 부근에서만 자라. 길이 험하고 위험해서 나도 이 나이에는 못 가는 곳이야. 막동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르쳐만 주십시오.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동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허허, 짐승 한 마리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하다니. 내 놈 참 특이한 놈이로구나. 할아버지는 약초가 자라는 위치와 생김새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막동이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은 막동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길이 나 있었지만 산 중턱을 지나자 길은 사라지고 가시덤불과 바위투성이 비탈만 이어졌습니다. 막동이는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팔과 다리를 찢었지만 막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화를 발견했습니다. 막동이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캤습니다. 뿌리까지 상하지 않게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막동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렁아, 기다려. 이거면 나을 수 있어. 해가 질 무렵 막동이는 3가지 약초를 모두 구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한쪽 다리는 절뚝거렸습니다. 산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막동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곧장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지만 막동이가 들어서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막동이를 향했습니다. 막동이는 누렁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기다렸지? 약 가져왔어. 이제 나을 거야. 막동이는 부엌으로 가서 솥을 빌려 썼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초를 달였습니다. 연기가 눈을 맵게 했지만 막동이는 밤새 불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검고 쓴 냄새가 나는 국물이었습니다. 막동이는 그것을 바가지에 담아 외양간으로 가져갔습니다. 누렁이는 처음에 약을 거부했습니다.
쓴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예전처럼 약을 입에 머금었다가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밤새 약을 먹이고 나니 해가 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또 매를 맞을 테니까요. 또 소 때문에 적골이 됐군. 금동이는 막동이가 밤마다 외양간에서 자고 산에 약초를 캐러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어차피 죽을 소를 붙들고 뭘 한다고. 그 시간에 천자문이라도 한자 더 외우면 사람 노릇이라도 할 텐데. 점심때 어머니 윤 씨가 금동이의 방으로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쌀밥에 불고기, 계란찜, 나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윤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놈은 또 소하고 지지고 볶고 있구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다니더니 골병이 들겠어. 금동이가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짐승이 죽고 사는 게 다 팔자인데 왜 저렇게 매달리는지.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고난 팔자가 미련 곰탱이인 거지 뭐. 내 아버지도 저놈 때문에 속이 터져서 밥도 못 드신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을 뜨지 못하던 누렁이가 막동이가 들어오면 희미하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귀가 막동이의 발소리에 반응해 꿈틀거렸습니다. 죽을 삼키는 양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눈의 흰 막도 그대로였습니다. 일어설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동이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밤 막동이는 누렁이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누렁아,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살아야 내 마음이 산다. 제발, 제발 살아줘. 누렁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크고 검은 눈동자가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어렸습니다.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막동이는 그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막동이는 누렁이 곁에서 그만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새벽녘 막동이는 얼굴에 닿는 축축한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커다랗고 거친 것이 뺨을 핥고 있었습니다. 막동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누렁이가 고개를 들고 막동이의 얼굴을 핥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름 넘게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소가 막동이의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눈에 끼어 있던 흰막이 옅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막동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렁아? 소가 음매하고 낮게 울었습니다. 막동이는 벌떡 일어나 누렁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처럼 서럽게 기쁘게. 고맙다, 누렁아. 누렁이가 살아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최진사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해졌습니다. 한때 우렁찬 호통으로 집안을 다스리던 그가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마당도 건너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밥맛도 잃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단풍이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며 최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정리해 두어야겠다고. 죽은 뒤에 형제가 다투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두 아들과 일가 친척들을 사랑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랑방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진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금동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금동이는 이날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집안의 재산 목록을 모두 파악해 두었고 어느 땅이 기름지고 어느 밭이 물길에 가까운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금동이는 장남으로서 가문의 제사를 모시고 부모님을 봉양할 것이니 마을 앞 벌판의 옥토 30마지기와 지금 살고 있는 기와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집안 채통을 세우고 부모님을 편히 모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남이 가업을 잇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금동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땅들만 있으면 장사를 크게 벌여 한양 부자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막동이에게 향했습니다. 남은 재산이라곤 산비탈의 척박한 돌밭 몇 대기와 낡은 초가집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형편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최진사가 미안한 기색으로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구박하며 키운 아들이지만 막상 줄 것이 없으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막동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땅도 집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정성으로 살려낸 누렁이 한 마리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 자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척들은 어이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병든 소 한 마리 가져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미련한 놈도 저 정도면 구제불능이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금동이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덕분에 자신의 몫이 줄지 않았으니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최진사는 한참 동안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허락했습니다. 막동이가 짐을 싸는 날 밤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집신 두어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막동이는 헛간에서 보따리를 꾸리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22해, 그 세월 동안 막동이가 받은 것은 구박과 매질, 차가운 눈초리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한 번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동이는 이 집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곳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 윤 씨가 헛간으로 왔습니다. 못내 마음이 쓰였는지 낡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보리쌀 서너 대와 작은 솥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 소가 얼마나 더 살겠느냐며 그래도 가서 굶지는 말라고. 막동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2해 동안 어머니에게서 받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비록 툭 던지듯 한 말이었지만 막동이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 앞에서도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막동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뒤로 누렁이는 제법 기운을 차렸습니다. 물론 전성기처럼 튼튼하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 있고 여물도 잘 먹었습니다. 막동이는 누렁이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가자고, 우리 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속삭였습니다. 누렁이는 음매하고 낮게 울며 막동이의 손을 하찼습니다. 막동이는 누렁이의 고삐를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어디선가 수탉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누렁아. 우리가 가는 곳이 이제 우리 집이야. 막동이와 누렁이는 마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처 없이 걷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동이는 어릴 적부터 산을 다니며 황무지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깊은 산골, 돌이 많고 땅이 척박해 아무도 탐내지 않는 곳. 막동이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어디든 못 살겠느냐고. 누렁이는 음매하고 낮게 울며 막동이의 어깨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사흘을 걸어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막동이는 그곳에 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움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엮어 뼈대를 만들고 풀과 흙으로 벽을 세웠습니다. 지붕은 갈대와 지프로 덮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정도의 작은 움막이었지만 막동이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자신만의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누렁이를 위한 외양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움막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바람이 들지 않도록 벽을 두껍게 세우고 바닥에는 마른 풀을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누렁이가 새 외양간에 들어가자 막동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누렁이는 음매하고 울며 자리에 편히 누웠습니다. 막동이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막동이의 새벽은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돌을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황무지는 이름 그대로 돌투성이었습니다. 주먹만 한 돌부터 사람 머리통만 한 바위까지 땅을 파면 팔수록 돌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막동이는 하루 종일 돌을 캐내어 밭 가장자리에 쌓았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터진 자리에 또 물집이 잡혔습니다. 손톱은 깨지고 손등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돌무더기가 담벼락처럼 쌓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땅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땅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누렁이였습니다. 누렁이는 3년 전보다 기운을 차렸지만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쟁기를 끌기에는 다리가 버텁지 못했습니다. 막동이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쟁기를 끌기로 한 것입니다. 막동이는 쟁기에 줄을 묶어 자신의 어깨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와 나란히 서서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가벼운 보조 역할만 하고 실제 힘은 막동이가 냈습니다. 어깨에 줄이 파고들었습니다. 살이 쓸리고 피가 배어났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어깨는 퉁퉁 붓고 등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막동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쟁기를 잡았습니다. 누렁이는 그런 막동이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막동이가 쉴 때면 다가와 상처난 어깨를 하차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황무지의 절반이 밭으로 변했습니다. 막동이는 밭에 조와 콩, 보리를 심었습니다. 씨앗은 산 너머 마을 장터에서 품삯을 받고 일해 구한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낮에는 자기 밭을 일구고 틈틈이 이웃 마을에 가서 남의 일을 도왔습니다. 힘이 장사인 막동이는 어디서든 환영받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개울에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새가 씨앗을 파먹지 않도록 허수아비를 세웠습니다. 잡초가 나면 일일이 손으로 뽑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막동이의 밭에 곡식이 익었습니다. 누렇게 익은 조이삭이 바람에 흔들렸고 콩깍지는 탱탱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확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막동이가 외양간에 가보니 누렁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누렁이의 뒤에 젖은 채로 웅크린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였습니다. 털은 어미와 같은 누런색이었고
눈은 아직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렁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소가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막동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송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 아래 마을에서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가 한 마리뿐이라 누렁이를 하루만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었는데 아마 그때 새끼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막동이의 외양간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막동이는 더 큰 외양간을 지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외양간을 넓혔습니다. 5년이 지나자 막동이의 소는 10마리를 넘었습니다. 죽어가던 소 한 마리가 거대한 자산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골에 소를 잘 키우는 젊은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장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막동이가 밭을 갈고 있는데 먼 산기슭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동이는 호미를 던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개울 근처에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구니가 옆에 뒹굴고 산나물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발목을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린 것을 보니 다친 것 같았습니다. 막동이가 다가가자 여인이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막동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어디를 다쳤느냐고. 여인은 산나물을 캐러 왔다가 길을 잃었고 내려오다 발을 삐었다고 했습니다. 막동이가 발목을 살펴보니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막동이는 여인을 부축해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캐온 약초로 찜질을 해주고 붕대로 발목을 감아주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정이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소정의 발목이 나을 때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막동이는 소정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직접 죽을 끓여 대접하고 밤에는 자신은 밖에서 자며 움막을 내주었습니다. 소정은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에 머무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의 행동에서는 어떤 불순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박하고 진실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소들에게 먼저 먹이를 주고 자신은 나중에 먹었습니다. 늙은 소 누렁이에게는 마치 어버이를 모시듯 공손했습니다. 틈만 나면 밭에 나가 일했고 쉬는 시간에는 다친 동물이 없나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막동이는 가장 순한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정을 소 등에 태웠습니다. 소정은 난생 처음 소를 타보았습니다. 막동이가 앞에서 고삐를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을 가며 막동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구박받으며 자란 것, 병든 소를 살린 것, 소 한 마리만 데리고 집을 나온 것. 소정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후로 소정은 자주 산나물을 캐러 갔습니다. 물론 산나물은 핑계였습니다. 소정의 발걸음은 늘 막동이의 움막 근처로 향했습니다. 막동이도 소정이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소정이 올 때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움막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을 돌보고 함께 소를 먹이고 함께 개울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막동이는 결심했습니다. 소 2마리를 이끌고 소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정의 아버지 정선비는 낡은 초가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막동이가 찾아오자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가진 것은 소뿐이지만
따님을 평생 굶기지 않고 소처럼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정선비는 한참 동안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재주도 없고 학식도 없지만 그 투박한 말 속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정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이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정도 행복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양반집 도련님보다 이 우직한 남자가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움막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바깥에서는 소들이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축하하듯이 막동이의 황무지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이었습니다. 막동이가 황무지에서 땀 흘리던 그 시간, 기와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동이는 물려받은 30 마지기 옥토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금동이는 놈 몇 마지기를 팔아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니 가만히 앉아서 돈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금동이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더 큰 돈을 굴렸고 더 위험한 투기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첫 번째 실패는 비단 장사였습니다. 한양 상인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비단을 싸게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금동이는 남은 논 5 마지기를 팔아 비단을 샀습니다. 그런데 비단을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했습니다. 금동이의 돈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장사를 했으나 할 때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동이가 쓴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5년 사이에 금동이의 30 마지기 옥토는 10 마지기로, 다시 5 마지기로, 마침내 2 마지기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와집도 담보로 잡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금동이 아내는 혼인 초에는 시부모에게 극진히 굴었습니다.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달콤한 말만 골라 했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참한 며느리를 얻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박 씨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건네는 말투가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인사를 빠뜨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노골적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노골적인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의 밥상이 부실해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차려주면서 시부모에게는 식은 죽이나 남은 찬밥만 내놓았습니다. 쉰내가 나는 된장, 시든 나물, 딱딱하게 굳은 떡. 그것이 한때 이 집안의 어른이었던 사람들의 끼니였습니다. 최진사가 항의하면 박 씨는 대꾸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어 형편이 어려우니 이해하시라고.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 씨는 시부모의 방에 군부를 떼지 않았습니다. 장작이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얼어붙은 방에서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한밤중에 최진사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울었습니다. 한때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안주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얼어붙은 방에서 병든 남편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가 부엌에 물을 뜨러 갔다가 며느리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따뜻한 아랫목에서
며느리와 손자들이 편히 자고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얼음장 같은 물을 떠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누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막동이에게 식은 보리밥만 주던 날들, 추운 헛간에서 재우던 날들, 매를 들던 날들. 자신이 막동이에게 했던 일을 이제 며느리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최진사 부부가 잠을 청하려는데 금동이 부부의 방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 노인네들 방에 넣을 장작이 아깝다고, 아이들 방에 뗄 뗄감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모시고 있어야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금동이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고, 자신이 동생 막동이에게 기별을 넣어보겠다고. 박 씨가 비웃었습니다. 막동이가 뭐가 있느냐고, 병든 소 한 마리 끌고 나간 거지가 어떻게 늙은이 둘을 먹여 살리겠느냐고. 차라리 그냥 산 어디 암자에라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최진사와 윤 씨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보다 그 말이 더 차가웠습니다. 최진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 며느리가 자신을 짐짝 취급한다는 것, 그 사실이 뼈를 깎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윤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늙은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손만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최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떠나자고 했습니다. 자식 눈치 보며 천덕꾸러기로 살 수는 없다고. 어디든 가서 마음 편히 숨 쉬며 살다 죽자고. 윤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최진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막동이에게 가자고. 윤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막동이, 평생 구박하고 학대했던 아들. 병든 소 한 마리만 들려 내쫓다시피 한 아들. 어떤 얼굴로 그 아이를 찾아간단 말입니까? 최진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막동이에게 갈 염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못되게 굴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두 노인은 결국 막동이를 찾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처 없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든 아무도 자신들을 모르는 곳으로.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해진 보찜 하나만을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보찜 안에는 남은 옷가지 몇 벌과 노잣돈 약간이 전부였습니다. 두 노인은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깨어날까 두려웠습니다. 대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최진사 부부가 돌아보았습니다. 금동이 부부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며느리 박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시부모가 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굳어버렸습니다. 잡히면 어쩌나, 돌아가라고 하면 어쩌나. 그러나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부모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붙잡지도 말리지도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두 노인은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고개를 넘고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주막 처마 밑이나 폐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가진 돈으로 죽 한 그릇 사 먹으면 며칠을 버텨야 했습니다. 최진사의 기침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걷다가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윤 씨는 남편을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시느냐고, 어디로 가시느냐고. 최진사 부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말하기 부끄러웠고 어디로 가는지는 자신들도 몰랐습니다. 열흘을 걸어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짠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끝까지 온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낯선 노인 부부를 경계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갯벌 끝에 버려진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어부가 살다 떠난 곳인 듯 지붕은 반쯤 무너지고 벽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최진사 부부의 새 집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기력이 다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열이 올랐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을 간호하며 생계를 이어야 했습니다. 매일 갯벌에 나가 바지락을 캤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구부리고 손이 얼어붙도록 차가운 물에 담갔습니다. 한때 비단옷을 입고 곱게 살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갈라지고 트고 소금에 절어 피가 배어났습니다. 캔 바지락을 마을에 내다 팔면 푼돈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 한 줌을 사서 죽을 쑤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이 최진사 부부의 하루하루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산골의 막동이는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집을 떠난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끔 마음이 쓰여 안부를 물으러 사람을 보냈지만 금동이 댁에서는 잘 지내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막동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큰형님 댁에서 편히 지내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막동이가 산골에 터를 잡은 지 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계곡물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의 목장은 따뜻했습니다. 외양간에는 20마리가 넘는 소들이 있었고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 소정이 있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막동이는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뒤로 한 번도 부모님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잡느라 여유가 없었고 나중에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동이는 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키운 소에서 얻은 최상품 쇠고기, 아내 소정이 짠 비단 옷감, 산에서 캔 귀한 약재들, 소 등에 가득 실었습니다. 소정이 남편의 짐을 챙기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할 힘이 생겼으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자고 여쭤보겠다고.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효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막동이는 소를 끌고 산을 넘었습니다. 6년 만에 걷는 고향길이었습니다. 산은 여전했고 개울물 소리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구박만 받다 쫓겨나듯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반겨주실지,
화를 내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담벼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막동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금동이가 나왔습니다. 막동이는 형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게 야위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도포는 낡고 해져 있었습니다. 금동이도 막동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건장하게 자란 동생, 소를 끌고 선물을 가득 실어온 동생, 6년 전 병든 소 한 마리만 끌고 나갔던 그 바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막동이는 형에게 인사를 올리고 부모님 안부를 물었습니다. 금동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금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1년 전에 집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산책이라도 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 길로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자신은 막동이네 집에 가신 줄 알았다고. 막동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 전이라고 되물었습니다. 1년 동안 찾지 않았느냐고. 금동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막동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막동이는 형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평생 형에게 대든 적이 없는 막동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왜 부모님이 집을 나가셨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가셨단 말이냐고. 금동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밤이 깊었으니 하룻밤 자고 가라고. 막동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막동이는 그날 밤부터 부모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마을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부모님을 본 사람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 전 일이었고 새벽녘에 나가셨으니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아내 소정에게 사람을 보내 기별했습니다. 부모님을 찾기 전에는 죽어도 돌아오지 않겠다고, 목장일은 부탁한다고, 기다려달라고. 소정은 울면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의 효심을 알기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막동이의 유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막동이는 산맥을 넘으며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집신이 닳아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슬을 맞으며 자고 새벽이면 다시 걸었습니다.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산나물이나 풀뿌리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막동이의 몰골은 점점 처참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고름이 흘렀습니다. 진물이 집신에 베어 발에 달라붙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도 막동이는 걸었습니다. 어느 장터에서 늙은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거지가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허리 굽은 노부부를 본 것 같다고. 남쪽으로 가더라고. 막동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막동이는 남쪽으로 내려가며 샅샅이 뒤졌습니다. 깊은 골짜기의 화전민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절벽 위에 외딴 암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서 한 노파가 말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늙은 부부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바닷가 쪽으로 가더라고. 막동이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골에서 나고 자란 막동이에게
바다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다면 세상 끝이라도 갈 각오였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해안가에 다다랐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넓은 수평선을 보며 막동이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이 바다를 보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보셨을까? 막동이는 해안가 마을들을 하나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야 한다. 살아계실 때 찾아야 한다. 병든 소도 살렸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못 찾겠느냐. 막동이는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남쪽 끝 바닷가 마을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막동이는 구석에 앉아 물 한 그릇을 얻어 마셨습니다. 주막에는 어부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습관처럼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한 소식이 있을까 해서. 그때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저 아래 갯벌 끝에 오두막이 있는데 거기에 1년 전쯤 늙은이들이 흘러들어왔다고. 영감은 병이 깊어 누워있고 할멈이 바지락을 캐다 겨우 연명한다고. 막동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부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그 오두막이 어디 있느냐고. 어부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막동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막동이는 갯벌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발이 뻘에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멀리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반쯤 무너진 지붕, 구멍 뚫린 벽.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두막 앞 갯벌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가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바지락을 캐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막동이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곱게 살던 어머니. 이제는 누더기를 걸치고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었습니다. 막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달렸습니다.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노파는 앞에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금동이가 보내신 분인가요? 어머니 아들 막둥이입니다. 막둥이는 어머니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조개 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막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막둥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야위고 거친 얼굴.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둥이가 달려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얼굴.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막동이냐고. 막동이가 왔느냐고. 막동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부려자 막동이가 왔습니다. 눈물과 회한이 뒤섞인 늦었지만 간절한 재회였습니다. 막동이는 1년을 걸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온전히 걸으며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집신 세 켤레가 닳았고 몸은 거지보다 더 처참해졌습니다. 하지만 찾았습니다. 세상 끝 바닷가, 갯벌 끝 오두막에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죽어가던 소를 살렸던 그 집념으로 죽어가던 부모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모님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소를 살렸을 때처럼 아버님도 살릴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막동이는 그날 밤 오두막에서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이 높았고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없이 버틴 1년의 대가였습니다. 어머니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매일 갯벌에서 일한 탓에 허리가 굽었고 손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한때 검었던 머리카락은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찾아뵈었더라면, 자신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부모님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모셔올 수 있었을 텐데. 막동이는 밤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막동이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 오두막에서는 부모님을 살릴 수 없다고.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수레나 가마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직접 업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뼈만 남은 아버지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위험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가벼워지다니. 어머니는 막동이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머니도 오래 걷기는 힘든 몸이었지만 아버지보다는 나았습니다. 막동이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닷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지에서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오르막이 시작되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쉬고 싶을 때마다 등에 업힌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막동이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산골 목장까지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혼자 걸으면 사흘이면 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자주 쉬어야 했고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막동이는 낮에는 걷고 밤에는 부모님을 보살폈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구했습니다. 조금 지니고 있던 돈으로, 그 돈으로 죽을 사서 부모님께 먹였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부모님께는 반드시 따뜻한 것을 드렸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아버지를 업고 오르면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막동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힘들면 쉬어가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동이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중에서 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막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동이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막동이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열흘 만에 산골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소정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매일 길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막동이를 보자 소정은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막동이의 등에 업힌 시아버지, 막동이의 팔을 잡고 걸어오는 시어머니를 보고 소정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걱정 말라고, 여기가 어머님 아버님 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큰아들 집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막동이는 아버지를 방 안에 눕혔습니다. 아랫목에 불을 떼서 따뜻하게 만들어둔 방이었습니다. 소정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자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자는 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막동이와 소정의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막동이는 예전에 병든 소를 살렸을 때처럼 정성을 쏟았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습니다. 독활, 황기, 당귀, 인삼, 기력을 보강하고 염증을 다스리는 약재들이었습니다. 밤새 달여서 아버지께 먹였습니다. 솥뼈를 고아 진국을 만들었습니다. 뽀얀 국물에 영양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 힘이 없으면 막동이가 직접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소정은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갈라진 손에 약을 발라드리고 상한 머리카락을 빗겨드렸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새 옷을 지어 입혀드렸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의 정성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큰아들 집에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식은 죽을 먹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며느리가 손수 차린 따뜻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가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의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버지는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동이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목장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20마리가 넘는 소들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튼튼한 외양간, 널찍한 곡간, 반듯한 기와집까지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병든 소 한 마리만 끌고 나간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읽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막동이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 소가 아버지가 주신 그 누렁이의 새끼들이라고, 누렁이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만 흘렀습니다. 막동이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동안 못나게 굴어서 죄송하다는 말. 막동이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다 괜찮다고, 이제 됐다고, 살아계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금동이가 완전히 몰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은 땅마저 빚쟁이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기와집도 넘어갔습니다.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아내 박 씨는 가세가 완전히 기울자 미련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며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데려갔습니다. 금동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남은 것은 누더기 옷 한 벌과 거지 행색뿐이었습니다. 금동이는 떠돌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한때 고운 도포를 입고 글을 읽던 양반이 이제는 주막 앞에서 밥 한 술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생 막동이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 부모님을 찾아 모시고 간다는 소문. 금동이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님을 내쫓다시피 한 자신, 찾지도 않았던 자신, 그런 자신이 동생에게 갈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금동이는 염치를 버리고 동생의 산골 목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막동이네 목장 대문 앞에 거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푹 꺼진 사내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할 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머슴이 나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거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때 막동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대문 앞에 거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막동이가 달려갔습니다. 거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한때 번듯하던 금동이 형이 거지꼴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금동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막동이는 형을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먼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금동이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방으로 데려가기 전에 막동이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용서를 빌라고, 진심으로 빌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금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방 앞에 섰을 때 금동이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막동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금동이를 보자 두 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동이는 문지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피가 날 때까지 절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부모님을 내쫓고 찾지도 않은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최진사는 처음에 외면했습니다. 금동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을 용서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형도 많이 고생했다고, 이제 다 같이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최진사는 한참 동안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금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 됐다고, 막동이가 용서했으니 자신도 용서하겠다고. 금동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감사하게. 그날부터 최진사 댁 식구들은 다시 한 울타리 안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금동이, 막동이, 그리고 며느리 소정까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동이는 더 이상 도포를 입고 뒷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외양간을 치고 소에게 여물을 주었습니다. 막동이 옆에서 일을 배우며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동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금동이가 막동이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읽은 수만 권의 책보다 막동이가 소에게 주는 여물 한 바가지에 더 큰 진리가 담겨 있었다고. 막동이는 웃었습니다. 형님이 이제야 알았느냐고. 두 형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형은 방 안에서 글을 읽고 동생은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형제가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천리길을 걸었습니다. 그 등에는 부모님의 무게만 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금동이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가족이라는 것을. 막동이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버린 형,
자신을 무시했던 형. 그래도 형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최진사 댁 식구들이 다시 모인 뒤로 3년이 흘렀습니다. 산골 목장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소는 어느새 50마리를 넘었고 밭은 산비탈을 따라 넓게 펼쳐졌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창고에는 집과 건초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부자가 된 뒤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밭갈이할 소가 없는 농가에는 무상으로 소를 빌려주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이 찾아오면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금동이도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두 아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 소정이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낮이면 양지 바른 마당에 앉아 소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면 두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막동이의 목장은 그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늘 가난한 이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오면 밥을 주었고 아픈 사람이 오면 약을 주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이 오면 머물 곳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막동이를 가리켜 덕이 높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존재.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 품어보십시오.